IMC,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챕터는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IMC의 역할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우리 SD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마케팅 프로세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시장 분석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소비자의 욕구가 있는지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SDP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을 달성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시장 파악을 시작으로 하는 표적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타겟팅이 갖는 장점은 마케팅 적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체 서로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전체 시장을 커버하기는 힘들고 어떠한 특정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쟁자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관리자들로 하여금 세분화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면 세분 시장의 확장, 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서로 다른 특징이나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타겟팅을 하게 되면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특정 집단을 뽑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소비자 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성공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맥주 시장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맥주가 2015년쯤부터 굉장히 큰 점유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산 맥주의 판매가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수입 맥주가 많이 판매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소비자의 욕구가 그만큼 다양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이전에 19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맥주의 종류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수입 맥주의 비중은 증가하게 되고 맥주 수입 금액이 수입액이 2009년대에는 3,700만 달러에 머물던 것이 2017년대에는 2억 6,300만 달러까지 엄청나게 큰 증가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국산 맥주의 출고량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요즘은 뭐 맥주 중에서 국산 맥주냐 수입 맥주냐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는 더 세분화되게 됩니다. 단순히 국산이냐 수입이냐를 뛰어넘어서 맥주의 종류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는 매니아층도 더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맥주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잘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맥주 제조 기법, 종류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라거냐, 에일이냐 등등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소비자들을 한데 모아서 더 많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적 마케팅 프로세스는 3단계 SDP 중 우선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는 하나의 시장을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묶어서 우리 기업이 행하는 마케팅 활동에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네, 마켓을 세분화하다 보면 원투원 마케팅 혹은 커스텀 메이드 마켓까지 되겠죠. 주문 제작을 통해서 특정 1인의 소비자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례, 예를 들면 뭐 특정 디자인이나 글씨를 새겨 넣은 떡 케이크라던가 맞춤 정장 같은 사례, 그래서 극단의 세분화 결과는 1대1 마케팅으로 나오고요. 이러한 세분화는 그냥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분화 변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거고 각 잘된 세분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조건, 특징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라는 것은 일단 첫째,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우리 기업이 어떤 특정 기준에 의해서 시장을 쪼갠 이후에는 그 시장에 몇 명의 소비자가 있고 이 소비자들이 얼마만한 예, 구매 의도가 있는지 등등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분화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기업이 그 세분 시장 안에 존재하는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든 온라인으로든 그 세분 시장에 특정 세분 시장에 접근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충분히 규모가 커야 합니다. 열심히 세분화는 했는데 1년 내내 매출 가능성이 200만 원이다. 세분화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충분히 큰 수익성이 존재해야 잘된 세분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은 흔히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행동적, 그리고 추구 편익적 세분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키 시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인구 밀도로 나눌 것이냐? 별 의미 없죠. 성별로 나눌 것이냐? 스키가 여성 혹은 남성이 편향된 스포츠는 아니라서 이런 변수를 가지고 시장을 쪼개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반면에 연령별이다. 노년 스키 매니아들 가능은 합니다만 앞에서 살펴본 큰 수익성이나 규모가 있기는 어렵겠죠. 연령 가능하고요. 라이프 스타일, 네. 아웃도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 그러면 충분히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가치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지리적 세분화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리적 세분화는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살고 있는 도시의 크기라던가 인구 밀도 등으로 시장을 쪼개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소주는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의 소비자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쪼갠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프로야구도 우리나라 10개 구단이 연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소비자와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리적 변수를 통한 시장 세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 통계적 변수를 예로 들면 성별, 연령, 인종, 가구 규모나 소득 등으로 시장을 나누는 건데 질레트사에서 내놓는 면도기 두 가지입니다. 비너스라는 브랜드는 여성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고 질레트 퓨전은 남성 시장을 타겟으로 한 거죠. 인구 통계적 세분화의 사례 중에서 자, 우리 나이, 연령별로도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품, 육아용품, 청소년 대상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라는 이슈가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2020년까지 급격하게 65세 인구,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충분히 연령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가구 규모, 가구원 규모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2025년도쯤 되면 우리가 새집 걸로 한 집, 내 집 걸로 한 집은 이제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구 규모를 가지고도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변수는 소비자 각각이 나타내는 차별적인 개성이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등을 통해서 시장을 쪼갤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말스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개인이 갖는 가치관과 자원, 자원과 이노베이션 특징인데 자원은 흔히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혁신적인 성향 그리고 개인의 동기로 전체 시장을 8개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발스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세분화가 얼마나 유용하냐 한 사례를 들어보면 본 그래프는 국내에서 새차 구입자의 비중을 세단 그리고 SUV로 나누었을 때 2011년도에는 세단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승용차를 구입하는 비중이 70% 넘게 훨씬 예, 큰 비중을 보였지만 2018년도로 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외부 활동이나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일반 승용차보다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SUV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행동 변수적 세그멘테이션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사용량, 충성도의 정도, 사용 정도 등으로 시장을 나누는 건데요. 우리 흔히 80-20 룰,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는 20%가 80%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마케팅에 적용해 보자면 20%의 핵심 고객이 전체 80%의 매출을 만들어낸다라고도 해석이 되곤 합니다. 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충성도 수준으로도 시장을 나눌 수 있는데 하드코어는 특정 브랜드에 굉장히 강력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고객층이고요. 스필릿 로열은 두세 브랜드의 충성도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프팅 로열은 어떤 한 브랜드로부터 다른 브랜드로 자꾸 로열티가 옮겨가는 상황, 스위처는 네, 로열티란 없는 소비자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충성도 정도로도 예, 이 시장을 쪼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추구 편익에 대한 세분화는 예를 들어 손목시계다. 누구는 손목시계가 활동하면서 시간을 확인한다라는 실용성 때문에 시계를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선물하는 용도 때문에 시계를 구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에 의해서도 시장을 쪼갤 수는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심리적 세분화 중에 가능한 서비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발스, 구체적으로 보자면 Strategic Business Insight라는 기관에서 내놓는 발스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 소비자 집단을 8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발스 타입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네, 요 발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여러분의 자원의 정도라던가 평소 가지고 있는 모티브의
정도부터 시작해서 인구 통계적 기준까지 답변을 하시면 여러분의 발스 타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스 타입은 소비자 그룹을, 미국 소비자 그룹을 총 8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발스 타입이 만약에 이노베이터라고 여러분의 발스 타입이 나왔다라면 이노베이터는 네, 음, 항상 정보를 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어서 어떤 정보가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어떤 시험에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숫자 정보를 다루는데 능숙하고요. 그리고 광고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왜? 나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정보를 잘 가공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행하는 광고 같은 거에는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집단을 이노베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 집단의 발스 타입을 안다면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는 게 유용한지 의사결정에 판단을 하는데도 유용합니다. 그다음 프리즘이나 닐슨의 클라리타스 이런 종류도 특정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분화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클라리타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닐슨 컴퍼니가 제공한 세그멘테이션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클라리타스를 활용을 하면 음,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정보, 쇼핑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무 정보는 어떤지, 기술에 대한 선호도는 어떤지, 미디어는 온라인을 선호하는지, 오프라인을 선호하는지 등등에 대한 소비자 각 세분 시장별로 특징을 나누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클라리타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소비자에 대해 360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모그래픽, 성별, 나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자동차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지, 식당은 어디를 가는지, 미디어는 뭘 사용하는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태도나 이용, 행동은 어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소비자를 딱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쉘 브랜드에서 주유를 하고 스캔들을 많이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청취를 하고 20분을 하루 20분은 출퇴근에 사용을 하게 되고 퓨마 브랜드 스니커즈를 사고 맥주는 스텔라 아토이즈를 마시고 뭐 이런 종류의 아주 구체적인 이 특정 개개의 소비자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 클라리타스에서 나온 것처럼 닐슨 컴퍼니가 프리즘이라는 시장 세분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네, 지금은 좀 업데이트돼서 프리즘 프리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프리즘은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시장 세분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는지 총 68개의 시장 세분화, 라이프 스테이지는 총 11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nger year, family life, mature year를 기반으로 해서 총 11개의 라이프 스테이지로 사람들을 쪼개고 더 구체적으로는 68개의 세분 시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어디에 사는가, 사회 그룹으로 나누어서는 14가지 소셜 그룹으로 또 소비자를 나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는 프리즘에서 제시하는 어디에 사는가, 도시에 사는지, 외곽에 사는지, 좀 떨어진 도시에 사는지, 아니면 아예 교외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14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14개의 집단 안에는 총 68개. 우리 책은 좀 예전 버전이고 현재는 68개의 세분 시장이 어디에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장 세분화 프로그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이다라고 하면 특정 소비자가 속해 있는 소셜 그룹, 세그멘트, 라이프 스테이지 등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정 세분 시장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 어떤 선호 가격대, 어떤 유통망을 이용하고 어느 커뮤니케이션을 잘 접근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이제 STP에서 두 번째 타겟팅. 타겟팅에서는 두 가지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그멘테이션 이후에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세분 시장은 몇 개인지 보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세분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타겟팅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세분 시장의 수에 대한 의사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차별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그리고 집중화 마케팅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누자면 차별 마케팅은 흔히 우리가 매스 마케팅, 대량 마케팅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간단하게 세분 시장의 개념은 무시하고 전체 시장을 하나로 보고 단일의 제공물만을 다루는 마케팅 표적 시장 선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월마트라던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하나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다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무차별 마케팅 혹은 매스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차별화 마케팅은 보시다시피 시장을 쪼개고 그중에 어떤 특정 세분 시장을 선택해서 우리가 개발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례로 LG 생활 건강의 화장품 디비전에서는 후, 오휘, 숨, 빌리프부터 시작해서 페이스샵, 비욘드, CNT 등등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브랜드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장을 여러 가지 가격대라던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추구하는 편익 등에 의해서 쪼개고 각각 쪼갠 세분 시장에 특정 브랜드를 매칭시킨 차별화 마케팅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 집중화 마케팅은 전체 시장을 쪼갠 다음에 그 한 세분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커버하겠다라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외식 음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신선식품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정 소비자 집단만을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시장에만 집중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집중화 마케팅보다 더 작은 인디비주얼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까지 타겟팅의 범위가 아주 넓은 마케팅 전략부터 타겟팅의 범위가 한 명의 고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타겟팅에서는 각 세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예를 들면 세분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지, 우리가 이 세분 시장을 공략했을 때 얼마나 큰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세분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 경쟁사는 어디가 있고 그 경쟁사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잠재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STP의 마지막은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포지셔닝의 기본적인 마케팅에서의 포지셔닝을 벗어나서도 기업 전체적인 전략적인 의미에서의 포지셔닝은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범위한 시장에 맞춰 나가는 예술이자 과학, 아트 사이언스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긴 이거죠.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속성,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독특한 이미지를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에 대한 포지셔닝 맵입니다. 소비자들이 의류 브랜드를 가격과 스타일로 나누어서 본다면 휴고보스라는 브랜드는 가격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포멀한 정장틱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반스라는 브랜드는 스포티한 이미지의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 마크스 앤 스펜서는 약간 포멀하지만 가격대는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위치로 지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크게 소비자를 초점으로 하는 기업의 포지셔닝 전략 혹은 경쟁자의 초점을 맞춘 포지셔닝 전략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를 초점으로 한 포지셔닝 전략은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나 우리 브랜드에 대해 갖는 호의적인 이미지에 초점을 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우니 퍼퓸 컬렉션이라는 제품은 광고 문구에서 보시다시피 럭셔리 향수보다 오래 지속되는 향, 소비자들이 섬유 유연제를 활용해서 향이 좀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욕구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우리 다우니를 활용하면 지속되는 향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를 강조한 광고가 되겠고요. 또 다우니 엑스퍼트 스포츠라는 또 다른 확장 브랜드는 3분의 1만 써도 되고 스포츠웨어에 탁월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포지셔닝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경쟁자의 초점을 둔 포지셔닝은 경쟁사는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어 라고 해서 비교 광고의 경우 경쟁자 초점의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미샤 브랜드의 타임 리볼루션 에센스 광고인데 여기서는 비교 품평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그마치 에스티로더라는 엄청난 고가 브랜드를 타겟으로 삼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성능은 비슷하지만 내가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게 고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포지셔닝한 케이스고요. 또 5미니 광고인데요. 사람들이 미에로5는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미에로5보다 식이섬유 함유량이 훨씬 더 높다. 라고 해서 경쟁사에 초점을 둔 포지셔닝 사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은 포지셔닝 전략 개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우리 요 다음 세 번째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챕터 2 세 번째 세션부터
시작하도록